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들 오늘 약속드린 대로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가 됐네요. 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회 기출 문제를 풀 거고요. 선생님들 혹시 잘 들리시는지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아직 할지를 몰라가지고 핸드폰도 같이 켜놓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기 앞서서 저 약간 좀 셀프로 지금 좀 선생님들께 홍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TCI 특강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다 치시고 나면 허한 마음이 혹시 드실까봐, 아주 혹시 드실까봐 TCI 특강을 마련을 했는데 시험 끝나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강의고 한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TCI 검사의 기초를 알고 싶으신 분은 오셔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TCI가 이제 MMPI만큼이나 정말 유용한 검사거든요. 선생님들께 이제 정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신사회 재활의 4단계에서 손상과 핸디캡의 의미와 개입 방법을 적어라가 이제 문제로 나왔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거는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네, 반갑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이것을 내가 지금 와서 모른다 하면은 알면 되죠. 알면 되죠. 네, 너무나도 허무했지만 이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기다 좀 제가 붙여넣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기출에서도 나왔거든요. 지난번 때도 나왔고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선생님들 이 정도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 정도로 나왔다. 어, 이게 다 기출이 나왔던 연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임상심리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별을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역량을 위한 문제가 있고 변별을 위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는 변별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역량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참에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손상이 뭐예요? 손상? 선생님, 손상은 뭔가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게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 손상,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이 생긴 상태 자체를 우리가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장애가 생겼다든지,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거 자체, 그 자체를 우리가 손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을 한번 의미를 적어볼까요? 손상의 의미. 네, 손상. 손상은,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기능 상실, 이상, 뭐 또는 뭐 심리적 기능 상실 이런 것들을 다 손상이라고 하고요. 요 생긴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게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역할 수행 저하, 그다음 무능력이 발생하겠죠. 왜냐면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던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들리는 게 들리게 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내 어떤 직업적인 능력을 펼치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를 우리가 손상이라고 한다. 손상에 대한 개입 방법은 뭐냐면, 개입은 이제 진단 받아야죠. 가서 병원 가야죠. 네. 그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든 아니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상이 생겨서 그러는 거든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센터를 가도 되고 해서 약물 치료, 입원 치료가 있다. 이게 이제 개입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상이 생겼어요. 손상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기능 결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손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디스펑션이라고 하고 역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우리가 기능 결함이라고 하고, 여기는 안 적을게요. 왜냐면은 이번 문제는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상이 생겨서 기능의 결함이 생기고, 결함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고, 장애가 생긴 상태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핸디캡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순서대로 4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애는 안 나오고 이제 핸디캡 볼게요. 그래서 핸디캡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죄송해요. 되는 불이익.
이러니까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낙인이라든가 아니면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핸디캡에 들어가고 본인 혼자 스스로는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개입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개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도를 변화해야죠. 제도 변화. 그래서 그 장애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시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제도 변화를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법을 뭐 제정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권익 옹호 운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 영상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프로차스카. 이름도 어렵죠? 프로차스카의 내담자 행동 변화 계획. 뭐 단계를 써라였는데 제가 문제를 이것도 저도 복원한 것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복원을 못 받았어요. 그냥 프로차스카 내담자 행동 변화 계획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만 알았지 뭐 몇 단계로 써라 이런 거는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으니까 그냥 다 할게요.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2020년 1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23년도 3회에 나오고 이번에 나온 거죠. 죄송해요.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심심치 않게 요즘에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내담자를 상담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기억이 잘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상담자예요. 내담자랑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외우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되겠어요? 1단계. 1단계에서는 인식 전 단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변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담자가 뭐 변해야겠다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단계인 거죠. 물론 뭐 이제 그걸 다 깨닫고 오는 훌륭한 내담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인식 전 단계고 마음이 없고 시도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마음도 없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시도도 안 돼요. 시도도 없고. 자, 이게 1단계라면 이제 2단계는요. 나랑 계속 상담을 했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뭔가 효과가 있겠죠. 그죠?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담을 하죠. 그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 전 단계에서 이제 인식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식 전 단계. 띄어쓰기를 해야지. 인식 전 단계. 인식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좀 뭔가 이런 점이 고쳐져야 되겠구나.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생각하지만 변화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제 왜 그렇게 계속 여태까지 변화하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왜 여태까지 문제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뭔가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익, 뭐 비용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에서 오는 뭐 불편함,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항해서 이익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살 때 나한테 생각되는 이익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양가 감정이 생겨요. 양가 감정.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죠. 변화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어요. 그게 바로 인식 단계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3단계죠. 선생님들이 이제 내담자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단계는 인식은 일단 했어요. 처음에는 인식도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상담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준비 단계. 이제 변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죠? 준비 단계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변화하려는 마음을 먹는 단계예요. 가까운 미래. 내가 오늘 당장은 아니고요.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뭐 일주일 내에 한 달 내에 이렇게 좀 가까운 미래에 내가 좀 변화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변화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이제 변화까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 계획이 거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요. 그 다음에 4단계요. 자, 4단계는요. 행동 실천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실천하는 단계가 4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내담자의 노력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들죠. 많이 들고 행동 변화가 일정하진 않아요. 했다 안 됐다 했다 안 됐다 이게 반복이 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처음부터 확 변하면 누가 상담을 받고 누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마음먹은 대로 다 변한다면 이때는 행동 실천 단계에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완전히 뭐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건 아직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죠. 5단계가 되면 이제 했다 안 됐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계속 유지하는 단계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선생님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 사람도 해야 되고 내담자도 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단계 보고 혈관 참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다이어트를 했어요. 몸무게를 좀 많이 뺐단 말이에요. 3, 4kg. 근데 한 4kg 정도 뺐어요. 그럼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가 싫죠. 당연히 싫어요. 그래서 뭐 돌아갈 수는 있겠으나 망해서 약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전 단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적은 시기가 유지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이제 6단계인데요. 6단계는 이제 종료예요. 다 변했어요, 이제. 이 목표치에는 달성이 됐다. 종료. 종료 또는 재발. 다시 돌아가거나.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려는 유혹이 없는 단계 또는 재발 또는 재발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인데 마약이 중독이 돼서 이제 그 재활 시설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재활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제 단약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요. 몇 개월 거기서 입원을 해서 이제 유지 단계까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끊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때요?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면 또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발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됐어 나란 인간 이렇게 살 테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결과에 대처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상담자랑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맨날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죠. 어려울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맨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만만해야 사실 문제를 푸는 거지. 만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임상심사 시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세요. 외우면 다 됩니다, 선생님들. 다 돼요. 이게 합격률이 뭐 2%, 4% 나올 때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2%, 4% 되면 돼요. 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이 들으시잖아요. 예, 지금 선생님들은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말 이것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모른다면. 이걸 모른다면 양심이 없어요. 아까 그 재활 모형 4단계보다 더해 얘는. 더해요. 로저스가 강조한 상담자가 갖춰야 되는 태도 3가지. 너무하잖아. 이거를 지금도 모른다? 뭐 자다가 안 나온다? 이거는 좀 선생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 또한 뭐예요? 변별을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상심의사 2급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수학으로 치면 4층 연산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안 외워져요 라고 하시지만 내가 상담자라면 내가 임상심의사 검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이 나온 걸 보면 아시잖아요. 네,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2회에 나왔고 3회에 나왔죠. 2024년도 2회에 나오고 다시 3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기본으로. 얄롬의 집단 상담하고 로저스의 상담자가 갖춰야 될 태도 3가지는 그냥 외우세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다. 연속해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언제나 머릿속에 좀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네, 그쵸. 일치성.
일치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 그 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해.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한 일치성은 어떤 거예요? 일치성. 자, 일치성이라는 거는 내담자를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은 엄청 떨떠름하다든가. 이거 내담자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내담자가 상담을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나 그 감각이 뛰어나요, 그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말,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되는 것을 보여야 그걸 보고 내담자가 이것도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상처되지 않게 내 직원을 터뜨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솔직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진실성이라고도 하고 이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사실은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되지 않게. 그래서 어떤 그 내담자가 겪는 내담자의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가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기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병리가 생긴다고 이제 인간중심 상담에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나와 내 경험을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원래대로 한다면 느껴야 될 것, 생각이 돼야 될 것,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누가 먼저 보내 보여야 돼요? 상담자가 먼저 보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성. 그 다음이 이제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인데, 네. 어려운데 하셔야죠. 어려운데 하셔야죠.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가치 조건화라고 하는데, 가치 조건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가치 조건화. 가치 조건화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면 예쁘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미우네.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저렇게 하면 남의 자식. 공부 잘하면 내 자식, 공부 못하면 남의 자식.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부모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만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애정이라는 것은 자녀에게는 거의 생존이거든요. 부모의 애정은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어떤 대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제 그러면서 정신병이니까 커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가치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뭐 조건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존중하고 수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얼토당토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면 좀 수용이 어렵다. 인간 누구라면 근데 상담자라면 이제 그 코드를 바꾸셔야죠. 태도를 바꾸셔야죠. 그래서 어떤 전제나 조건 없이 이제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존재로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입니다. 다 느껴요, 내담자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정확한 공감적 이해인데 이거는 그 사이드가 완전히 내담자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로서의 입장을 버리지 않고 여기 서서 그러시겠군요. 그렇군요. 저렇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렌즈를 끼고 그 사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공감적 이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확한 공감적 이해가 가장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경험과 감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선생님들 이거를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로저스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로저스만 로저스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자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는 뭐랄까요? 네, 다음 문제 이제 놀이치료에서 놀이치료 죄송해요. 놀이치료에서 놀이의 치료적 기능 세 가지. 자,
일단은요, 선생님들 놀이 치료라는 건 뭐예요? 놀이를 매개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놀이 치료 이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놀이를 주제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들 상담을 할 때요, 애기들이 생각보다 방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낯선, 웬, 이제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꼬치꼬치 묻고 그러면 경계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감사합니다. 열공하고 계십니다. 네. 꼭 합격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놀이는요, 아이들의 어떤 저항을 좀 약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속에 있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아이들한테, 어, 흥미로운 이제 놀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재미있어 할 만한 거. 물론 이제 그 전에 탐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툭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퍼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맞추고 있잖아요. 그걸 맞추고 있으면 이거에 열중하느라 사실은 약간 이제 그 경계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쉽게 더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가 자꾸 예를 많이 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 교통사고를 겪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다치진 않았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혼도 내봤지만 뭐 아이가 그만하지 않죠.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장면을 이제 재현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셨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건 트라우마를 입었단,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게 증거예요.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그 놀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내가 얘가 놀이로 했으니까 나도 놀이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급차가 오고 의사 선생님들이 오고 병원에 가고, 그래서 잘 나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다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로 마무리를 지으면 그 안에서 풀려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가 이제 말이 잘 안 돼 4살짜리 아이였는데 그렇게 놀이로 풀면은 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정화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놀이 치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놀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저항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놀이가. 그래서 치료적 관계 형성에 유용하죠. 놀이는. 그리고 놀이가 의사소통 매체인 거예요. 그래서 놀이는 의사소통 매체죠. 그래서 아동의 이해, 진단에 유리해요. 유용하다. 자, 그리고 놀이를 하는 동안 애기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감소가 돼요. 놀이로서 뭔가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 불안 감소. 그러면서 긴장이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고 이거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 치료가 가능하게. 또 네 가지를 적죠. 혹시 모르니까 네 가지 적으라 그러면은 네 가지 공부 안 했다가 감점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참신한 여기까지. 제가 불안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면 딱 너무 정확하게 세 가지만 외우지 마시고 네 가지나 5가지 정도 외워주세요. 다음에 이게 변별을 위한 문제를 변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지수를 늘려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문제를 새로 내기도 귀찮고 내가 문제 출제위원이라면 그렇지만 변별은 해야겠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3가지라고 이제 출제했던 문제를 4가지, 5가지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감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또 실수 하나씩 하면은 뭐 58점, 59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실 때는 약간 넉넉하게. 3가지라고 하면 딱 3가지만 외우지 마시고 4가지, 5가지 요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어떨까? 제가 굳이 제 책은 그렇게 제시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문제. 이거 약간 이제 질문도 많았고 이랬던 문제인데 네, 6가지. 이게 사실상요. 지난번까지 5가지로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윤리 원칙이 있고 또 행동 규약이 있어요. 행동 규약은 또 5가지. 그러니까 행동 규약은 뭐고 윤리 원칙은 또 뭐고 5가지, 6가지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정리를 여기서 하는 걸로 제가 정리한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2022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전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선생님들. 이건 약간 전통 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윤리 원칙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게 유능성이든 이렇게 윤리 원칙이든 아니면 이제 내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케이스를 주고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든 간에 윤리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뭐 이중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윤리는 문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독재로 좀 그 시험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윤리 원칙 6가지인데 제가 이거 되게 유치한 걸로 영상 하나 올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충무공, 진자, 무선다. 네, 맨날 이렇게 네, 이런 것만 생각해요. 네. 어떡하겠어요. 안 외워지는데, 안 외워지는데. 자, 원칙적으로를 왜 붙였냐면, 이거를 안 외우면 이 뒤에 말이 뭔지를 또 몰라가지고, 이거는 외웠는데 이걸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윤리 원칙이란 얘기고, 예, 충실성, 무해성, 공정성, 그 다음에 진실성, 예, 자율성, 그 다음에 무해성, 선의.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게요. 이거는, 네,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충실성. 첫 번째는 충실성입니다. 자, 내담자하고 또는 내담자하고 내담자와 또는 이제 슈퍼바이지 이제 내가 슈퍼바이저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 상대가 되겠죠. 슈퍼바이지. 네. 와 정직하게 약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담자 또는 슈퍼바이지죠. 네. 이게 충실성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무해성. 무해성은 뭐예요? 이건 저희가 비해약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간에 내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의적이든 또는 비고의적이든 내담자에게 고통을 줄 모든 가능성 최소화 또는 예방을 하는 거죠. 이거 선생님들께서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예시를 막 들잖아요. 무슨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변형이 된 거죠. 실제 사례를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제 내담자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의 라포는 그냥 바로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저 사람도 그러네. 이거는 내담자한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내가 고의가 됐던 고의가 아니던 간에 아무튼 상관없이 내담자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예, 그런 위험성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충무까지 했어요. 이제 공은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공정성은 뭐예요? 내담자든 누구든 누가 대할 때 상담자도 인간인지라 편견을 지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편견이라든가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인식을 하고 모든 내담자에게 치료 과정, 평가 뭐 이런 것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내담자한테 내가 주는 서비스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완전히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렇게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무, 공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진실성이네요. 자, 상담자가 전문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상담자가 전문적 행동 태도에서 자신의 내담자, 슈퍼바이지, 그다음에 본인 동료들과 진실함 유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셔야 돼요. 전문가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아니면 이제 리포트 하셔야 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저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잘 말합니다. 네.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성이고 자는 자율성이죠.
자율성은 이제 내담자 자체를, 그러니까 내담자를 인간으로서 내가 존중을 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독립성, 자기 결정 촉진. 그래서 자꾸 충고하고 이끌려고 하고 선도하려고 하고 일깨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지만 상담자로서 내가 제시하는 게 그럼 모든 것 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최선인가? 이거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되는 거고 나랑 상담을 이제 다 종결하고 난 뒤에도 이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언제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친 뭐 조언, 뭐 선도, 지도는 자제. 제발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무는 이제 그냥 했고 선은 선의. 무는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선의는 이제 내담자와 사회의 선을 행하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정신건강 안녕 촉진.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담자에게도 선을 행해야 된다. 네, 6가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유치하지만 원칙적으로 충무공 진자 무선다를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으시고 혹시라도 상담 윤리 원칙 6가지를 이제 적으라는 게 나온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 할게요. 카우프만. 다음 문제 이제 카우프만인데요. 카우프만 하고 이제 리히텐베르거가 같이 나왔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복원이 안 된 건지. 어쨌든 똑같습니다. 카우프만 하고 뭐 여기 플러스 리히텐베르거? 베르크? 아무튼 그분. 카우프만의 지능검사에서 기본 철학 5가지. 일단은요, 이 카우프만이 말하는 지능검사에서의 기본 철학은요, 그러니까 지능검사 자체를 완전히 맹신을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 이걸로 다 평가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 자체가 지닌 한계를 인식을 하라는 어떤 그런 것이 총체적인 의미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능검사에 속한 소검사는 수검자의 학습 내용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검사를 이제 제가 뭐 워크숍에서도 간간히 다루고는 있지만 이 소검사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산수라는 게 있어요. 웩슬러에서 산수라는 게 있는데 그 산수 문제를 실제로 푸는 겁니다. 암기로. 암기라기 간단한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하고 손가락, 뭐 발가락 다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암산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희한테 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와서 곰 3마리를 더 줬어요. 곰은 총 몇 마리인가요? 5마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더하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면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습해온 내용을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상식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소검사들도 다 수검자가 학습한 내용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능검사에 속한 소검사는요. 지능검사에 속한 소검사는 수검자 행동의 표본이다. 그 다음에 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서 그냥 그 표본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밖에서는 더 똑똑하게 할 수도 있고 검사 장면에서 이 사람이 긴장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서의 그냥 이 표본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일상에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학교에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는 특정 실험적 환경 조건 하의 정신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죠. 웩슬러가.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상황에서만 정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광범위한 일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그 상황에서의 정신 기능만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인 지능 검사는요. 이론적 모형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웩슬러가 이제 개정을 계속 거듭하면서 이제 버전 4부터는 CHC 모형을 바탕으로 개정이 됐어요. CHC는 카텔 혼 캐롤. 그 지능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4부터 개정이 됐고 5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텔 하면은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네. 여기 또 나올 수 있어요. 문제로.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을 말한 게 카텔이죠. 원래 이제 스피어만의 G, 일반 지능에서 시작을 해서 G가 이제 하나고 일반 지능에서 이제 두 개. 카텔이 말한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캐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개정이 되어 있고 그 이론에 맞는 검사를 개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종합적인 지능검사는 이론적 모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HD가 의심이 된다고 주 호소가 이제 그걸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이제 풀배터리 안에서 넣어서 하는데 그러면 관찰에서도 ADHD적인 어떤 양상이 보여야 되고 검사하면서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내용에서도 보여야 되고 검사 행동에서도 보여야 되고 주 호소랑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착착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자료로 기술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검사 프로파일에서 ADHD적인 어떤 특징을 보였다면 지능검사상에서 작업 기억 같은 거 되게 많이 떨어지겠죠.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도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호소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내가 관찰했던 거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아니면은 뭐 아이가 보였던 뭐 어떤 생활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지지가 다양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교차 검증이 되어야지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지능검사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하신다면 꼭 명심을 하고 있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회차에 나왔던 문제고 다시 다음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거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자기보고 검사의 장단점. 자,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 객관식이라는 얘기잖아요. 번호에서 고르는 거. 번호에서 고르고 자기 보고는 뭐예요? 셀프 체크한다. 셀프 리포트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MMPI 같은 경우에도 질문지를 주고 검사자가 체크해 주는 게 아니죠. 수검자가 체크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들한테 설문지 같은 거를 주면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예 아니요 혹은 뭐 0에서부터 4까지 뭐 번호 체크하는 이런 게 자기 보고 검사죠.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자기 보고 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검사가 MMPI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MMPI를 한번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번호로 내가 찍는 거잖아요. 번호. 그러니까 번호 또는 뭐 예, 아니요 중에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어때요? 검사의 시행, 채점, 해석이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간편하고 용이한 거예요. 간편하고 응답이 용이하다. 그쵸? 여기 있는 것에서 고르면 되니까. 그 해석은 이제 물론 MMPI 해석은 정말 용이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이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비교를 뭐랑 하면 되냐면 로르샤랑 비교를 해보세요. 로르샤랑 비교를 하잖아요. MMPI는 정말 해석이 간편하고 용이합니다. 로르샤는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비교적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검사 제작 과정에서 신뢰도, 타당도 확보. 표준화시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이 다 이제 검증이 된 검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좋다. 그 다음에 검사자하고 상황 변인. 검사자한테서 받는 영향이 적다는 얘기예요. 아까 지능검사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능검사 이제 1대1로 대면해서 하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검사자랑 약간 그래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자가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을 잘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축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보고는 자기가 체크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서 개인 비교 객관성 증대.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할 때는 내가 위축되었다가 이 사람한테 할 때는 편안했다가 이러면 검사 결과가 뒤죽박죽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객관적 자기보고 검사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죠. 단점은 어떤 게 있겠어요? 방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 인지
여기에 따라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MPI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타당도 촉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원래 해요. 이 문항대로. 이 문항에다가 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얘라고 체크를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아니오라고 체크한다는 거죠.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다. 문항에서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다른 것에 체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검자가 일정한 흐름에 따라 응답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MMPI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567문항이에요. 말이 그렇지 567문항이면은요. 그 응답지만 봐도 기함하시는 선생님, 기함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아요. 수검자분들 이렇게 들이밀자마자 으악 막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다 보면 눈도 아프고 글씨도 빽빽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로 하기 시작하면 계속 예라고 체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 특징 있잖아요. 이게 뭐 예 아니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1, 2, 3, 4, 5라고 하면 몇 번 주로 하세요? 네, 3번 합니다. 3번. 가운데로 막 몰아요. 이러면 이건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반영을 한 게 전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또는 예 아니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화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이건 투사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둘 다 해라. 객관적 검사랑 주관적 그런 어떤 투사적 검사랑 같이 해라. 같이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보다 더 신뢰 있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특정 공포증 종류 써라인데 뭐 외우면 되니까 어렵진 않죠. 특정 공포증 하위 유형. 특정 공포증에서 하위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물형. 어떤 특정 동물을 이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많은 장소를 공포증 때문에 포기하고 주로 이제 7세경부터 나타나요. 시작되고 예를 들면 뱀이 너무 무서워서 뱀이 나올 만한 산 같은 데를 못 간다던가 뭐 물뱀 나온다고 어디 뭐 연못 같은 데 호수 같은 데 못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연 환경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들. 높은 장소, 그다음 폭풍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고 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공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장소들은 이제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이제 이것도 7세부터 시작을 해요. 주로 7세경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주사, 상해형이 있습니다. 같이 오는 건데 혈액, 상해, 주사, 뭐 날카로운 의학용 기구를 볼 때 공포감을 느껴서 이거 자체 때문에 치과를 방문을 못 하신다던가 치과에서 왜 우리 충치 치료할 때 그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고 주사도 못 맞고 그런 분들이 있죠. 되게 심각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혈액주사 상해형은요, 다른 것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특정 공포증하고 다른 것들은 주로 심박과 혈압이 상승해요. 무서우면 막 심장 뛰잖아요. 그죠? 그 혈압이 막 올라가요. 무서우면. 근데 혈액주사 상해형은요. 짧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실신을 해버립니다.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고 다른 것보다 유전 가능성이 좀 높고요. 9세경부터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상황형입니다. 상황형은 대중교통. 그러니까 뭐 버스 못 타고 지하철 못 타고 뭐 이런 거예요. 터널 다리, 엘리베이터 많죠?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특정 상황에서만. 근데 이게 이러면은 선생님 이거 대중교통 못 타고 터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 공항 발작 아니에요?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공항 발작하고는 좀 다른 게 공항 발작은 내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뭐 어떤 날은 터널에 들어갔는데 괜찮다가 어떤 날은 뭐 발작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공황 발작. 근데 특정 공포증에서의 상황형은요. 거기에 가면 반드시 공포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내가 건너가야 되는 거면은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가는 다른 정말 빙빙빙 둘러서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을 씁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은
때 특정 공포 반응, 그러니까 공포 반응 일어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동기나 20대에 많이 발생은 한다. 세 가지만 적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네 가지를 적었죠. 혹시 몰라가지고 또 선생님들 감점 받으실까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실존 치료에서 말하는, 할 말이 또 많은데 어떡하지? 네, 말을 좀 한번 빨리 하거나 줄여보거나 하겠습니다. 실존 치료에서 말하는 정상적 불안의 특징. 자, 일단은요, 선생님들, 그 정상적 불안의 특징을 알려면 실존 치료가 뭔지는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실존 치료는 빅터 프랭클이라든가 얄롬, 우리 그 집단 치료에서 말하는 그 얄롬, 그 자주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대표적인 학자, 뭐 상담하셨던 그 학자로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상담자가 기법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특정 기법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초점을 두냐면 내담자의 실존적인 불안,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존재로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로서 느껴지는 불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 불안이에요. 존재로서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죽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되게 근원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그런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가을예찬님. 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보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실존 치료에서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죽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 자유롭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거고, 본인이 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을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수용을 거부하느냐에 따라, 거부하면 이제 정신병리로 가는 거죠. 또 고립이 있어요. 고립. 요즘 좀 이슈죠. 고립. 요즘은 초연결 사회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고립의 상황을 정말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혼자일 수밖에 없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죠.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립감이라든가, 또 내가 개인 내적으로 느끼는 개인 내적인 고립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 이런 실존적인 고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존재로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오는 불안이 다 정상적 불안이에요. 지금 죽음, 자유, 고립 이렇게. 그래서 혼자서도 잘 서야 같이 있어도 잘 살아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무의미성. 이게 참 그렇죠.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왜?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현타가 오고 자꾸 이제 북유럽의 오로라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죠.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의미는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뭐 세상을 뭐 구하라 뭐 이런 것을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에서 오는 불안은 이게 정상적 불안이에요.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불안. 자, 그래서 정상적 불안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적 불안의 특징,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직면할 때 발생을 하죠. 이건 누구나 있는 거니까,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불안이고 억압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정상적 불안에 직면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시도를 해요. 자기 자신이 되려고 시도한다. 나의 어떤 유한함,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면서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상적 불안은
삶의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생각하면 무섭죠. 두렵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두렵긴 두려운데 누구나 죽는 거고 내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뭐 오래 살아야 100년 뭐 그 정도잖아요. 뭐 그 안에 죽겠죠. 그러면 이 유한한 시간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써야겠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 불안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거부하면 이제 신경증적 불안. 그게 바로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 실존 치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선생님들께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사실 뭐 이번 문제가 저한테 이제 돌을 던지실지 모르지만 원래 이랬다. 난이도는 원래 이렇다. 2024년 1회가 이상한 거였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진짜 이상했던 것 같아요. 시행 중, 시행 시, 라포 형성, 구체적 반복. 이것도 이제 지능검사라는 것의 특징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능검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 너 IQ 몇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이제 뭐 내가 150이야 뭐 이러면은 뭐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 지능검사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백분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내가 IQ가 1% 드는 사람, 2%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위에 들 수도 있잖아요. 하위 2%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능검사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보다도 라포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긴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긴장하게 돼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원래 능력보다 더 낮은 어떤 성취를 보이게 되면 이건 정확한 검사가 아니잖아요.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라포는 반드시 잘 형성을 해야 돼요. 잘 형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원체 불안과 저항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쓸게요. 선생님들 이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십시오.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 불안이나 저항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검사 소개를 하고 시작 전 검사를 소개하고 가급적 지능에 대한 직접적 검사라는 말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굳이 이렇게 IQ 검사예요 라고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물어보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시험관은 다른 검사예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가급적 지능 검사라는 말을 굳이 직접적으로 수검자가 묻지 않는데 언급하실 필요는 없다. 그거 자체가 불안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검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검사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지능검사가 지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전문가답게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정말 중요한 게요. 매뉴얼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헤매고 앉아 있어요. 내가 검사자인데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매뉴얼 막 헤매고 이러시면은 보는 사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신뢰가 없죠. 이 검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검사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매뉴얼을 잘 파악을 해야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요. 허둥지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맨날. 그리고 실수를 해도 원래 그랬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런 거 좀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문항간, 소검사간 이행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어구들을 좀 꾸며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딱딱하니까 하나요? 뭐 한가요? 뭐 이 정도로는 고칠 수 있는데 문항 자체를 하지만 문항이나 지문을 변경하진 않는다.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문항이나 실질 지문을 변경을 하시거나 거기 있지도 않은 예시를 말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준화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내가 정확한 조건,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정한 페이스 유지하되 수검자 기분 뭐
기조에 대한 변화 주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어떤지, 컨디션이 갑자기 깔아앉았는지, 아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배고픈지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집중이 너무 이제 흐려지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눈이 막 거의 풀려 있어요. 제가 볼 때 눈이 막 풀려 있는데 계속 한다 그래요. 쉴까요? 그러면 쉬는 걸 거부합니다. 그럴 땐 전 억지로 쉬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검사해봤자 수검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다고 일찍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한 10분 15분 네 잠깐 쉬고 할게 하고 그냥 끊어주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변화를 주시를 해야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고 싶거나 물 마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소검사 사이사이에 그 소검사를 하다 말고는 아니지만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경우 소검사 마친 후. 그러니까 소검사가 뭐 열 몇 개씩 되잖아요. 뭐 15개, 16개 되는데 뭐 저는 주로 한 12개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소검사 그 하나하나 마친 후 쉬고요. 마친 후 휴식. 검사 중간에는 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검자의 노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네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네, 열심히 안 하는데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수검자의 노력을 좀 칭찬을 해주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 여기 반응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열의에 관심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답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이 수검자가 민망해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네, 답을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라포를 형성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막 엄청 정확하게 막 이렇게 안경을 막 이렇게 고쳐 쓰고 현미경 무슨 실험하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최대한 좀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서 융통성 엄청 발휘하셔가지고 지문을 바꾸고 막 이런 건 절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야지 긴장을 좀 덜하고 그래서 라포도 좀 잘 형성되고 그래야 검사 결과도 신뢰가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건강심리학의 배경.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는데 건강심리학은요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선생님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뭐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타 우리 금연, 그러니까 흡연 같은 문제들은요 단순히 어떤 그냥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랑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건강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존 방식의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심리 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인병으로는 이제 성인병에는 이제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얼마나 영향이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지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약으로 뭐 내리는 것만 하면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받는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원인도 같이 그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야식을 먹는 습관 때문에 뭐 체중이 한 100kg가 넘게 나가게 됐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식욕 억제제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폭식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원인도 같이 들여다본다. 뭐 이런 게 건강 심리학의 배경인 거죠. 그리고 건강과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 플러스 심리 사회적 원인 그래서 이거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님. 그래서 모두가 안녕을 누리는 뭐 이런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녕함. 이것을 누리는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건강 문제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됐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지금 부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죠, 지금. 그 진료들. 제가 뭐 의사 집단pháp 여기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지금 건강 문제에 사회적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 맞죠? 건강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 그게 스트레스 관리가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래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고 건강심리학 연구가 그래서 다시 늘게 된 거죠. 관심이 높아지. 이 사회적 비용을 안 들이고 아니면 적게 들이고 더 건강한 삶을 다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건강심리학이 관심이 대두가 됐다. 이건 2017년 3회차에 나오고 지난번에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7년어치 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7년어치를 보면 간당간당하게 붙었을 거야 아마 지난번에. 근데 적어도 10년은 보셔야 된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네, 어쨌든 인풋이 정말 거대하면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파괴적 행동 문제 청소년에게 행동 치료의 정적 강화를 사용해야 된 이유. 자, 이것도 2011년에 나오고요. 선생님들 이게 너무 띄엄띄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맥락에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나왔고 이때는 이제 시험도 한 번밖에 없었던 때요. 1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격이 띄엄띄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10년어치를 한다면 얘도 들어가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너무 간당간당하게 5년 이렇게는 조금 간당간당해요 선생님들 지난번처럼 나오면. 자, 첫 번째 일단 파괴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그런 친구들 소년원과 좀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왜 정적 강화를 써야 돼요? 정적 강화 이제 칭찬하고 자꾸 보상 주고 이런 게 정적 강화잖아요. 왜 그걸 해야 되죠? 처벌을 안 하고. 지금 뭐 소년원에 보내는 나이를 더 뭐 내려야 된다. 그냥 진짜로 감옥에 보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지만 뭐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왜 정적 강화를 써야 되죠? 그렇게 되기 전에 너무 흉악범 되기 전에 왜 정적 강화를 써야 되죠? 이미 이 친구들은요 사회적으로 낙인도 많이 찍혔고 혼도 많이 났어요. 예, 혼도 많이 나서 이미 처벌은 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상하는 피드백이 뭐예요? 일단은 부정적인 거예요. 일단은 또 혼나겠구나, 또 잔소리 듣겠구나, 뭐 또 어떻게 되겠구나, 뭐 소년원 뭐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이미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게 뭔가 면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써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반항심,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강화가 더 나을 수 있다.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케바케니까. 자, 그리고 부정적 행동보다는 이제 적응적 행동을 혹시 하나라도 하면 적응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반 행동 강화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서 문제 행동을 같이 벌이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절도를 하면서 야자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를 밤에 한다면. 그렇게 상반행동 강화의 원리를 쓰는 거죠. 파괴적 행동 의존을 낮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괴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 특징은요. 청소년들은 만족 지원 능력이 좀 떨어져요. 부족하고 이 보상 추구의 행동 양식을 갖죠. 그러니까 보상을 주면 돼요.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 지원의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안 참고 뭔가 욕을 하거나 뭐 부수거나 이랬는데 한 번 안 했어요. 아니면은 조금 참았다 했다던가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정적 강화가 들어가면 행동 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행동 수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 지원의 행동을 했을 때 뭔가 가만히 있을 때 그러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요 배경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13번 문제는 정신분석 상담에서 이상적인 치료 목표. 이거는 2016년 3회차에 나왔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요, 선생님들. 참 하기 어렵죠, 그죠? 네, 하기 어렵네요. 자, 그럼 정신분석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치료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들, 그게 정신분석에서 그 자아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야 돼요? 네, 이제 이드가 힘이 제일 세면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슈퍼에고는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나도 이제 딱딱하게 융통성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뭐 거의 뭐 강박장애 환자처럼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뭐가 제일 힘이 세야 돼요? 에고가 제일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네, 가운데에 있는. 자, 그래서 이 성격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내담자의 부적응적 성격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부적응적인 성격 구조는 어떤 거예요? 무의식적 갈등을 뭘로 하는 거죠?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을 해서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증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억압이 문제가 된다면 억압할 거리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떤 어린 시절부터 막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되짚어 나가죠. 그래서 재구성을 하고 무의식적인 갈등을 자각을 하고 이제 통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훈습으로 계속 적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해를 함양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격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치료를 종결하는 시점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말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파괴적 그런 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이랑 좀 맥락이 같은데 이제 이 애기가 커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래를 괴롭히고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초 3학년이었나? 초등학생, 초3? 아동의 담임 교사에게 자문할 때 어떤 조언을 해줄 건가? 어떤 자문을 할 건가? 이제 네 가지를 써라해요. 이것도 얼마나 띄엄띄엄 나왔냐면 처음 등장한 게 2008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듭니까, 선생님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년어치는 외우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여기다 신출이 막 있었잖아요, 또. 점수 배점을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좀 합격률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래를 괴롭히고 이제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의 원인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언제 문제 행동이 보이는지.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촉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적 재구성을 한다. 주로 언제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게 있냐? 얘가 무슨 이상한 정말로 뭐 어떤 정신증을 보이는 아이가 아닌데 정신증이 아이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요, 선생님들. 흔하지 않습니다. 정신증까지 가려면. 주로 언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가를 볼 때, 그거를 잘 관찰을 하면 촉발하는 걸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을 예방을 하는 거죠. 촉발. 환경부터 고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경 재구성에 사실상 어떻게 넓게 보면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엄격한 학급의 규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봐주고 어떤 때는 뭐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적으로 규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동에 대가가 따름을 학습을 하는 거죠. 요거를 같이 연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막 괴롭히고 뭐 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내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를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벌이나 보상의 경우에는 즉시적이고 일관적으로 적용을 해야 인과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즉시 해야 돼요. 아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학습을 잘 못해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지 그 관계를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관적이고 즉시적으로. 자, 그 다음에 토큰 강화. 혼만 내지 말고요. 토큰 강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반대는 뭐예요? 반응 대가. 잘못하면 뺏어가는 거죠. 네, 사용. 그 다음에 아동의 적응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관심 끌기 행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행한 건데요. 부정적 관심도 관심이에요. 아예 관심을 못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밥이랑 똑같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적 관심이라도 무관심보단 나아요.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만약에 학급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부정적이지만 소소한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대신 어떤 걸 해요? 적응적 행동을 했을 때 대신 적응적 행동을 했을 때 즉시 관심을 보이는 거죠. 즉시적으로 보상하는 거죠. 뭐 칭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토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야 적응적 행동이 강화가 되고 내가 적응적인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강화, 보상이 오는구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협력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게 이제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어른한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근원이겠어요? 그 분노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쵸. 부모와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한 친구들은 너무 속상하지만 어른이잖아요. 똑같이 선생님도.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엉뚱한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서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TAT 이제 검사인데 TAT 검사를 설명을 하고 신출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법 해석을 적어라. 너무 생뚱맞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TAT 검사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해석 방법이 욕구압력법이에요. 그래서 필기 문제에도 아마 욕구압력법이 종종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엉뚱하게도 대인관계법을 냈다는 거는 일단 TAT와 대인관계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을 떨어뜨려 보겠다. 이런 변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리고 TAT와 로샤가 있을 때 뭐 모르겠어요. TAT보단 로샤를 더 많이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TAT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뭐 20장의 카드를 이용을 하는데 처음 1회기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10장 보고 나머지 이제 10장을 2회기에 보는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틀을 또 나오라 그래요. 수검자한테. 이거 자체가 조금 번거롭다. 상당히 번거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인 맥락상 이야기를 꾸며서 내라고 하면 이제 이거 신나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냥 그림 묘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로르샤바는 그러니까 그 검사할 때도 말씀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빨갛네요. 검네요. 뭐 이렇게 하시면 정말 멘붕이 와요. 검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프로토콜이 와서 정말 진땀을 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TAT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었어가지고 장면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마다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고 못하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TAT 검사는 모호한 그림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이 구성한 이야기에서 내가 뭔가를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투사적 검사죠. 그 모호한 그림을 보고 뭐 애기가 뭐 이렇게 바이올린 쳐다보고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뭐 여자가 약간 계단에서 흐느끼는 것 같은 그림도 있고 그림 되게 많아요. 사진 되게 많은데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딱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검자의 경험이라든가 현재 욕구가 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수검자의 성격적 특성이라든가 발달 배경이라든가 대인관계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바로 TAT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게 커요. 카드도 선생님 단 A4지만 해요. 그거를 이렇게 주면서 될 수 있는 한 극적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고 이 장면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장면이 있기까지 지금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음엔 어떻게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5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카드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법은 이제 그 수검자가 이제 말하는 내용 이제 또 우리가 싹 다 적어야죠. 싹 다 말하는 그대로 다 적은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간 대인 관계에 초점이겠죠. 초점을 두고 사회적 지각이라든가 상호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검자가 동일시하는 인물이 누군지, 동일시하는 인물 누군지, 그리고 이 인물이 수검자 본인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은 수검자 본인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것을 통해서 공격이라든가 뭐 친화라든가 도피 감정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흔하지 않다. 대인관계법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변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TAT 검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법이 있고 주인공 중심 해석법이 있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기 당연히. 그다음에 직관적인 방법이 있고 대인관계법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지각법도 있고 욕구 압력법도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욕구 압력법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욕구 압력법은 그 욕구랑 환경 그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주인공을 일단 찾고요. 주인공을 찾고 가장 먼저 등장을 하거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그게 바로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환경 압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적 자극, 뭐 주변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인공한테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 반응에서 드러나는 욕구를 분석하는 거죠. 이제 이게 수검자의 어떤 욕구가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을 분석을 하고 주인공이 이제 애착을 보이는 대상, 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내적 심리 상태. 내적 심리 상태가 행복한지 뭐 불행한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게 뭐 불안한 상황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의 행동, 표현, 방식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적 압력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의 결말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까지 분석하는 게 욕구 압력법이고 이것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떨어지라고 내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TAT는 떨어지라고 내는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검사라는 게 아니고 역량보다는 변별 중심의 문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네, TAT 검사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로르샤흐가 드디어 나왔죠. 로르샤흐. 검사의 구조적 요약에서 제시되는 형태질 세 가지. 일단은 지금 선생님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객관적으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로샤던 TAT던 지금 내가 그러니까 기존에 게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한 7년어치 했어요. 마지노선까지. 아니면 10년어치. 10년어치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뭔가 이거를 새로 해야 된다면 얘를 새로 물론 이제 10년 안에 뭐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선생님들 이거는 로샤는 이제 제끼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이제 특수 점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그건 이제 진짜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외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래서 로르샤흐가 나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냐면요. 적어도 어느 정도를 아셔야 되냐면은, 엑스너 채점 체계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좀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그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샤 검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로샤 카드가 있죠. 그 잉크 반점 이렇게 데칼코마니에서 두 개 보여주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대칭되는 반점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입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수검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건데 일단 이제 검사를 소개를 하고 카드가 무엇으로 보이냐고 하고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수검자가 반응을 하면 이제 막 적어요. 근데 똑같이 적어야 돼요, 선생님들. 똑같이. 수검자가 말한 거를 한 토시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적어야 돼요. 손이 정말 아프죠. 그 다음에 수검자가 뭐 예를 들어서 물개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물개면 어떻게 이게 물개로 보이게 된 이유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누구님이 본 대로 저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반응 영역,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보게 됐는지 결정인, 그 다음에 반응 내용을 거기서 알아내는 거죠. 질문을 해서. 그리고 이 적었잖아요. 또 여기서도 질문한 다음에 또 엄청 적어요. 적은 걸 바탕으로 엑스너 방식으로 그제서야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하고 이 채점한 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서야 구조적 요약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한 거죠. 엑스너 채점책을 외우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점수 계열지에 기록을 하고 변인의 빈도를 이제 상단부에 적고 그 다음에 뭐 계산 공식 있어요. 복잡한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단부에 기록을 하고 이러면 이제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로샤가. 근데 선생님들 요즘 프로그램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점만 잘해도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계산을 이제 손으로 했대요. 사칙연산이 또 이제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그게 힘드셨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참 자동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채점만 잘 하시면 되고, 제가 링크를 하나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그 구조적 요약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로 그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구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내가 로르샤 검사를 그렇게 외웠구나.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요약에서 제시되는 형태질은 뭐냐면 우리가 구조적 요약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잖아요. 적는데 그 중에서 그 형태질 요 세 가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앞서서 나온 엑스너 채점 체계에서의 형태질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반응한 형태를 띄고 있을 때 형태가 뭔가 되게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지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이게 이 사람이 말한 것대로는 못 알아듣겠는지 이런 거를 채점하는 게 채점 체계에서의 형태질이라면 채점에서의 이거는 구조적 요약에서의 형태질은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엑스너 채점 체계에서의 형태질을 적어라 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O, U, 마이너스 이걸 적으시면 되고요. 구조적 요약에서의 형태질을 적어라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형태질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아유, 노절 한번 하긴 해야 되겠네요. 제가, 네. FQX는 기록에, 아까 열심히 적은 거, 기록에 포함된 모든 반응의 형태질 개수를 적는 거예요. 개수를 적고, 그 다음에 mqual, 아이고, 죄송해요. mqual. 이거는 모든 인간 운동 반응의 형태질 개수예요. 그 다음에 W 더하기 D. 이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홀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분 반응이고. 자, 그래서 W와 홀 반응과, 그러니까 카드 전체에 대한 반응이 홀 반응이잖아요. 그죠? W와 D 부분 반응. 를 사용한 모든 반응의 형태질 개수.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정답인데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인다면 S 반응이 포함된 모든 반응의 형태질 개수를 또 따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폰마다 좀 달라가지고 이거는 S 반응은 뭐예요? 공백 반응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form quality F. 네. 그다음 형태만
형태만이 결정인으로 사용된 형태질 빈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아셔도 된다. 요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선생님들 끝날 때가 됐어요.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요. 자, 이거는 또 신출인데 평가 면접 방법 중에서 내담자의 과거력을 중심으로 필요시 내담자의 뭐 가족, 뭐 부모, 뭐 가까운 다른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면접법. 이게 뭐냐? 이것도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죠. 처음 나온 문제고요. 이거 생활사 면접입니다. 자, 면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접수 면접도 있고 뭐 임상적 면접도 있고 뭐 위기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사 면접은 뭐냐면 내담자의 과거력을 중심으로 보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동기에 어땠었는지, 부모와 형제와는 어떻게 지냈었는지,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지금 취미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말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개방을 잘 안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과거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부모나 이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부가적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활사 면접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변별을 위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18번. 네. 8번.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의미.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저항할 때 대처. 사실 선생님들 저항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항이 되게 많아가지고 힘들죠. 저항이 많은데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상담의 진행을 방해한 모든 행동입니다. 저항의 의미는 저항이란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태도, 감정, 행동, 모든 행위죠. 그래서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입니다.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 상담하는 동안 말 아무것도 안 해요. 침묵 같은 거 있고 침묵의 뭐 의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있었죠. 네, 문제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실. 침묵 있었고 또 지각하고 잦은 약속 변경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 빼뜨리고 겉도는 말만 해요. 뭐 겉도는 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든가 뭐 후크송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의 형태인데 이 저항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저항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항은 왜 나타날까요, 선생님들? 왜? 요걸 좀 알면은 또 우리가 이해가 쉽죠. 저항은요. 안 변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지만 편한 거예요. 되게 말이 이상하죠. 불편하지만 편하다. 불편하지만 익숙해진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니까 나 좀 내버려둬.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부적응적인 어떤 생활 태도라든가 이 사람이 보이는 문제가 2차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나게 이제 우울한 분이 왔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우울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우울이 주는 이 사람이 우울해서 얻는 이득이 있어요. 우울한 행동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받고 배려받고 와 네가 얼마나 힘들면 우울증 상담까지 다니고 치료를 받냐 약까지 먹냐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2차 이득이 있을 경우 이걸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또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무의식적 갈등을 직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수치스러우니까. 이런 나약한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잠깐 또 저항과 방어 기제를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방어 기제는 내가 상담자로서 추론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게 지금 반동 형성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합리화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 상담자가 알아내야 된다면 저항은 보여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지각하죠. 약속 자꾸 바꾸죠. 이런 거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좀 다르다. 어쨌든 이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상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고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 변해야 될 것 같다는 걸 느낀 거 이미.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치료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 저항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담자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변화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실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치료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어떤 증거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이 치료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치료적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각하고 침묵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항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대처법. 대처법은 일단 상담자가 이게 저항인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도 한 번, 두 번이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한다? 이거 저항 아닌가? 일단은 상담자가 눈치를 채야 돼요. 상담자가 눈치를 채고 상담자의 저항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될 때는요. 저항을 거론을 해야 돼요. 표면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료화를 하는 거죠. 지각을 몇 번 하셨네요. 뭐 지금 3번 연속해서 지각을 하고 계시네요. 끝.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번 연속해서 10분 정도 늦고 계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의식적 동기 원인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해석할 때 어떻게 그래서 딥다 그냥 들이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해석할 때. 이거는 바로 종결입니다. 해석할 때도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아닐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내 저항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냅다 해석을 해버리시면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호해서 이게 저항인가 아닌가 이렇게 나도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일제나 쓰세요. 해석은 그거는 하시면 안 된다. 내담자한테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항만 지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저항을 극복하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저항을 극복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저항을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2차 시험이 신출이 나오니까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3차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감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점쟁이겠죠, 선생님들. 그럼 이제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 1회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던 임상심리사는요. 20%에서 30%가 안 돼요. 원래 합격률이.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이제 2003년 그 초반 때는 더 어려웠었고요. 뭐 2014년 뭐 이때도 13년 이럴 때도 어려웠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뭐 임상심리사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정부의 정책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시험이 많이 쉬워졌었는데 그래서 그거의 절정이 사실상 2024년 1회 문제였죠. 너무 쉬웠잖아요. 그거는 이거를 떨어지면은 오히려 정말 이상한 정도로 너무너무 쉬웠는데 글쎄요. 저는 3회 문제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적어도 7년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7년 이상인데요. 언제부터?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외우셔야 이게 7년어치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뭘 봐야 돼요? 24년 기출은 다 봐야 돼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8년 봐라 막 이런 건데 사실은 저라면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이게 힘들다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안심이 되려면은 사실 10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 10년 간격 두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저랑 같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신출이 지금 한 3문제 정도 나오니까 선생님들 신출 3개 하나도 못 맞추고 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기출에서 한두 개 놓치고 신출 다 못 맞추면 그냥 바로 광탈이에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험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나온다는 전제하라면 저라면 그래도 7년에 가깝게 8년 정도는 외워라. 10년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10년 아니면 7년 이게 아니라 뭐 그래도 5년 이런 건 좀 너무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18문제만 복원이 됐기 때문에 네, 이만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이렇게 또 네, 너무너무 반갑고 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하셔도 제가 언제든 또 대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잘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선생님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붙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붙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쓰시고요. 쓰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는 거는 정말로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눈이나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시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이만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좀 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렵긴 어렵네요. 제가 워낙 말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영상은 편집을 해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CI 또 강의도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